오늘은 함께 사용해 볼 생각이에요. 가정 구성원들 사이에서 겪은 일들을 공유하고 싶은 여성 사용자분의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기대해 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톡톡 사연을 애청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모르는 사람들과 앉아서 함께 솔직히 이야기를 나누고 한 잔의 술을 마시며 자유롭게 대화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해보고 싶어요. 저는 항상 여러 이야기를 생각하고 심술을 떨 때 풀리지 않는 마음을 고민합니다.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죠. 이제 나의 마음이 무거운 할머니로 볼만한 알지만요. 이런 것들에 저도 희미하게 기억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파릇파릇한 모습이 있었죠. 우리 부모님만 가게에서 바쁘게 일하시느라 집에 많이 계시지 않았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거의 제가 자랄 때 돌봐주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 제가 어린 나이에 큰 이모의 역할로 자라났습니다. 집안 형편이 안 좋았기에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났던 것 같습니다. 제 존재를 거절하는 듯한 눈치나 행동이 느껴지면 몸이 움츠려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희 집에는 굉장히 재미있는 우리보다 9살 어린 남동생이 태어났죠. 딱 9살 차이가 났었습니다. 만약 누나인 제가 아니었다면 정말 큰 문제가 될 뻔했을 거예요. 얼마나 고생하는지 복덩이를 가진 아버님은 태어났다. 우리 집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아기를 보면서 아버님은 기쁨에 춤을 추시곤 했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작은 동생이 나에게 신기했고 바로 우리 가족과 함께 살게 된 것은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차별적인 태도를 보여주시곤 했는데 이걸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가난한 상황에서 자라났으니 늘 부담이 있었고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둘째가 딸이 아닌 아들이었기 때문에 과하게 다르게 대해주신 것 같았고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지내게 되었는지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항상 저에게 한마디 하셨던 말이 정말 변함없었습니다. 영서나 동생을 돌보고 밥을 챙기며 재호나 서로 만나 앉으면 니도 알아서 놀아주고 아이들과 친구들과 함께 놀았습니다. 소심하고 못난 성격을 가진 두 친구들 덕분에 나도 밖에 나가서 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동생 때문에 제가 원하는 삶을 즐길 수 없었습니다. 나이가 살짝 변해도 여전히 11세나 12세란 나이니까 항상 활동적이고 에너지 넘치게 행동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 나이에 저는 두 가지 생활 방식을 취했습니다. 학교와 동생을 돌보는 것입니다. 중학교에 오르고도 동생을 챙기느라 제 공부가 소홀해질 정도였습니다. 너무 당연하게 동생을 보살피는 것은 이목이라고 생각하신 부모님께서는 제가 해야 할 당연한 것이라고 보셨습니다. 15살, 16살이 되면서 나도 머리가 커졌다고 생각하는 시기에 접어들면서 내 방 안개 한 개가 제한되어요. 왜냐하면 그때 동생이 정말 까다로운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것을 다루기가 어려워지니까요. 과제가 있어서 교과서 앞에 앉아있던 어느 날 엄마께서 뒤에서 다가와 제 등을 후려치셨어요. 동생 간식도 안 챙겨주고 무엇이 있냐고 물으시면서요. 넉넉한 집안 형편이 아닌데 과자가 풀려있을 리가 없었어요. 저는 간단한 요리를 해서 동생에게 가져다 주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고 있었냐는 잔소리였어요. 엄마, 저도 공부하고 있어요. 몇 번이나 제 생각이나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왜 계속해서 보시하느라고 하세요? 제 입에서 나온 말들은 아예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쨌든 자식을 키워도 소용이 없다고 하신 거죠. 제 개인기나 가정에서 하는 일 몰라주는 것 같고 제가 배운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무효한데요. 어디서 눈 뜨고 뭘 제대로 해냈다고 당당하게 말할 만한 것이 있는데 어떤 이유로 합리적으로 주장해봤자 말씀해도 효력이 없네요. 오히려 더 크게 원하게 되고요. 시간이 지나서 제가 18살 정도가 되었을 때쯤에야 부모님의 지속적인 소릿거리 방향이 조금 바뀐 거예요. 이렇게 우리 집안의 억에이션 아이식으로 여겨지지 않게 되었어요. 알았어요. 내가 잘해야 성공할 수 있어? 우리 가족을 살려야 하는 것은 우리 4명 모두의 책임이야. 한 가족으로 자란 우리는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를 위해 희생해야 살아가야 할 것이야.
저를 안치고 계신 아버지께서는 항상 말씀 중에 교훈이 담겨 있었어요. 즉, 성인이 되어서 삶의 길을 걷기 시작하게 되면 집안의 희생을 바쳐야 한다는 것이지. 이제 이미 오랜 시간 동안 희생을 강요받아 왔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더 많은 것을 바라지는 않지만 이런 생활 방식이 습관이 된 나는 나이가 들어서도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어. 아버지의 말씀처럼 가족은 서로를 위해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해. 하지만 내가 따르는 순서는 이미 확실히 결정되어 있었지만 제가 받는 것은 순서는 결코 끝끝내 되돌아오지 않았어요. 시간이 흘러도 결코 받아볼 수 없었죠. 제가 결혼했을 때 여러 사건이 있었음에도 가족들은 저를 무시했어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아이의 나와의 인연을 끊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돈을 벌고 가정을 꾸리는 것이 너무 어려워 부모님께 연락했지만 당신은 우리가 바빠서 내 업무와 가정일로 정신이 없다며 말했구나. 이런 모습을 보고 나 자신부터도 너무 안타깝더군요. 돈이 부족해서 죽겠다고 우는 소리를 듣고 나중에 여행 갔다 오신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당신이 없었습니다. 나를 키우고 자라온 동생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몰랐는데 그것이 사랑이었나 봐요. 남자로서만 살겠다고 하면서도 잘 해낸 건 당신이었어요. 집안일은 제가 다 해왔는데 제가 출가하고 나니 집안도 개판이었어요. 남동생인 유는 집안일은 정말 손도 하나 까딱 아니었어요. 예전에는 그랬지. 아직 어린아이니까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성인이 된 이후에도 그런 일을 보니 놀랐습니다. 부모님은 우선권이었어요. 우리 영준이 귀한 몸이 상할까 봐 걱정돼서 아르바이트도 한번 해보겠다고 했어요. 그 힘든 일을 어떻게 밖으로 나가서 살아가는 건지. 아르바이트는 국어 시험 준비하는 것보다 별로인 듯해. 제한적이야. 저한텐 여자가 대학 다니느니 더 어디서든 돈 벌어 오라는 말말보다 그렇게 말씀하시던 분들이셨어요. 남동생에게는 아르바이트를 통해 이익을 취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하셨어요. 어렸을 적부터 눈치를 먹으면서 살아왔다. 바보 같고 멍청한 저는 그래도 여기까지 우리 집이 참 한결같구나 생각하며 지냈어요. 하지만 남동생이 큰 사기당할 뻔한 사건에서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남동생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게 연락했을 때 제게 좋지 않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제 느낌이 맞아서 남동생이 속아서 있는 사기꾼에게 연락해서 말했어요. 여러 가지를 확인하지 않으니까 그 사기꾼은 금방 우리에게 사기를 쳤어요. 남동생에게서 돈을 빼앗으려던 그 사기꾼이었죠. 이런 사건 덕분에 빈틈없이 소중한 돈을 지켜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제 앞에서 남동생이 보인 것은 충격적이었어요. 반응이 과거 것이 아니었어요. 왜 나를 쪽팔리게 만드느냐고요? 누나는 뭐가 그렇게 잘난 게 있어서 그런 건데요? 누나가 간섭해서 내 얼굴에 먹칠한 건 아니냐고 그러면서 그 사기꾼이 진짜 사기꾼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뭔가 오해가 섞여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정말 미친 건가 싶었어요. 얘가 왜 이러냐고 싶단 잘라 우리 엄마께서는 항상 그랬어요. 누나가 되어가면서 선영은 현명하지 못해요. 이 놈 매사 다 이러네요. 당장 내 동생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해요. 얼른. 크나큰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 돌아보면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기억에서 뭔가 오류가 섞인 것 같은 그만큼 놀랍고 기묘한 사건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그리고 영준이 전부 똑같다. 나는 어릴 때부터 죽어라 일하고 먹고 살아가면서 힘들었습니다. 가족이란 핑계로 희생을 요구하며 힘겹게 살아왔지만 나에게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는 그냥 집안에서 일하는 사람에 불과했을까 생각해봤습니다. 나의 혈통이 제대로 섞였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죠. 하지만 그렇게 말할 때 전부 무표정해진 채로 있었어요. 늘 감정적이고 여린 면이 많았던 나였지만 가족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굽혀져 왔습니다. 그 순간에는 아무런 분노나 슬픔 혹은 실망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긴 시간이 지난 지금도 미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숲을 거닐다가 그제서야 쌀이 내리는 곳으로 나온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집안에서 태어나 살아온 저는 굉장히 어린 나이에 결혼했습니다. 요즘은 40대 초반에 이르러도 결혼을 하지 않으면
사고를 쳤나 싶은 의문이 든다고 합니다. 저는 그 순간 20대 초반이었던 계절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어 직진해 가고 싶은 마음은 변치 않았습니다. 제가 동갑인 남편을 만나 6개월의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연애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시절부터 결혼을 원했던 것은 조용하고 차분한 남편에게 마음이 끌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빨리 결혼해서 나만의 가정을 꾸리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친정에서 받은 상처로 인해 실망했던 것 같아요. 결혼하고 나서는 반드시 이상적인 가정을 유지할 것이라 다짐했어요. 저희 친정은 형편이 좋지 않았고 부모님이나 진 적 없었던 곳이었고 수댁도 비등등이 있어서 비교해봤을 때는 더 나아 보였어요. 시아버지는 남편이 군대에 있을 때 병원을 손질해 주셨지만 그 후로 계속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혼 인사를 드리고 결혼 계획을 상의할 때는 전적으로 시어머니와 함께 했어요. 시어머니 쪽 친척들이 가까이 없었기 때문에 결혼 준비가 수월하게 진행되었어요. 양가 집안이 형편이 그리 좋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고민은 크지 않았어요. 신혼집은 작은 방을 얻어 신혼생활을 시작하여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시댁에 가서 얻으면 되니 작은 공간에서 결혼 생활을 해도 돼 왔어요. 결혼식을 정말 간절하게 올렸고 오늘은 남편과 함께 많이 즐겼습니다. 제 남편은 그 당시에 느꼈던 것처럼 수채화 같은 사람이었어요. 색감이 어우러져 느낌이었고 큰 특징은 없지만 수수하면서도 따뜻한 사람이었고 가만히 있으면서 웃음 짓는 남자였어요. 어릴 때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항상 정신적으로 고통받은 나는 그런 남자와 조용한 일상을 함께 하고 싶었어요. 남편에게는 2살 나이가 아래인 여동생과 12살 나이가 아래인 남동생 2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총 4남매였죠. 그래서 남편에겐 재치 있는 어린 남매들이 어땠나요? 돌을 쌍둥이였어요. 일란성이었는데 얼굴에 점이 있고 꼬창에 2눈이 띄어서 형과 동생인 것 같아요. 구보는 잘 되었어요. 제 남편은 워낙 말수가 적은 사람입니다. 자기 주장도 않고 의견을 내세우지 않아요. 여러모로 개성이 흐릿한 편이에요. 그래서 있을까요? 처음부터 시누이와 쌍둥이들은 제 길 가는 호기심을 보러 왔어요. 정남이지만 존재감 없고 좀 조용한 맞이가 그렇다고 데려온 여자가 어떤 사람일까 굉장히 고민 많이 했어요. 그걸 어머니께서 2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네 밑으로 동생 3명이 생겼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지내라. 스택스꿀 없이 구도 어렵겠네. 신님은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5살 연상이지만 남편인 자기에게 존댓말을 하는 것이 너무 불편해서 싫다고 했죠. 남편과는 동갑이긴 했지만 생일이 빠르게 돌아와서 학년은 높았고 나이 차이가 거의 3살이었으니 저는 자기에게 반말하고 편안하게 격식 없이 대화를 나누길 희망합니다. 참고로 진심에서 나온 말씀이고 더 어린데 피하셔서 약간 징그럽습니다. 단지 제가 싫어요. 신누이는 처음 만난 순간부터 거침없는 성격이라는 느낌이었어요. 말을 할 때 주저하는 과정 없이 바로 입 밖으로 소리를 내는 스타일이었죠. 때문에 조금은 서툴기는 하지만 저는 신우이라는 동생을 대하는 듯 반말하며 어색한 점을 어느 정도 적응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여동생을 처음으로 만난 적도 없고 친한 여자 동료도 없었던 살아온 삶에서 갑자기 시내에 여동생이 생겼어요. 그리고 쌍둥이 동생들은 아직 어려서 당연히 서로 반말이가 편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늦게 태어난 그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태석과 이태진이 조금이라도 이해해주면 좋겠어요.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당부하셨고 저 또한 그 말씀에 따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남편은 4개 쌍둥이 동생들과 편안하게 지내는 게 더 보기 좋고 편하다고 했어요. 제가 9살 차이 나는 적은 무리스럽게 했기 때문에 쌍둥이들의 존재가 약간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혼나고 난 뒤 첫 명절을 보내는데 시어머님이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한 가족이 됐으니까. 허물없이 지내면서 니 여동생이 남동생을 들고 위만이 쌓아라. 저는 물정도 모르고 또 모르는가 시집온 며느리 일본이었지만 세상 천재 이런 시어머니가 흔치 않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당신 자식들을 삼며느리에게 되어주듯 한 형제처럼 제 나라녀, 그것도 한재판 식구가 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요. 그런데요, 그게 다셔머니셨어요. 꿍 일하게 기들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어머님께서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가출을 하셨어요. 불어오는 바람 따라서 마음 가는 대로 살고 키다. 이런 메모만 달랑 남은 게 신철호. 짐 싸서 살아주셨죠. 알고 보니 그분이 바람인 줄 알았더군요. 우리가 조금 대화를 나눈 후에 나왔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옷가게를 운영하시는 점주가 내막을 아셨어요. 아, 거기 바람은 꽤 오래됐는데 그 모녀 1살과 2살인가 어린 자녀와 함께 먹던 도중에 언제 보니 눈빛이 변했다고 해요. 아마 시가 있길래 사드리려 했는데 결국 집을 나가버렸고 그 얘기를 듣고 다리에 힘이 빠져 앉아 버렸어요. 어머니는 시아버지보다 8살 연하셨는데요. 순전히 연애 상대를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때는 그렇다 이 차가 좀 보였던 것 같아요. 지금보다 흔하게요. 그런데 어린 또래 남자를 만나보니 순순히 정신을 못 차리고 빠져들었던 거예요. 바람난 그 연하 남자는 결혼에 달 가히 원한 적이 있더군요. 슈 어머니께서는 이런 말씀도 흘리듯 남기셨다. 어차피 우리 증명 바일 갈라 얼마 안 남았어. 세상 때문에 살아야 하는 일이잖아. 굳이 이유는 필요가 없다니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어제는 혼이 빠져버렸어요. 내가 늙고 병들었을 뿐만 아니라 재산이 없어서 농락을 당하는 것만 같구나. 이를 말할 수 없이 당신의 처지가 비참하고 초라하게 느껴진다면서 글 썼어요. 저희 어떤 위로도 통하지 않았어요. 가뜩이나 편찮으신 상태였는데 거기에 마음의 병까지 얻은 시아버지께서 이듬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너무나도 상심에 크셔서 그랬겠죠. 나도 큰 충격을 받아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나에게 시어머니가 쌍둥이들을 친동생처럼 대접해 주시면서 가까이 붙여주셨던 행위에 대한 그런 얄팍한 계획이 있는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시어머님께서 바람을 피우거나 가출을 감행하셨을 때 심지어 저는 임신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신한 첫째 아이를 낳으려고 노력했지만 상관없이 집을 나가셨어요. 출산 후에는 내가 얼마나 서러웠고 힘이 빠진지 알지 못합니다. 가족이나 친척으로서 받아야 할 어린애들에 대한 애정을 제대로 느낄 수 없이 관심을 가지며 살아온 삶이었습니다. 결혼해서 만난 신랑 가족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비록 그 시간이 길지는 않았지만 밝은 성격을 가진 어머님을 보면서 이분이네, 엄마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던 적 있죠. 임신 사실을 밝힐 때 정말 기쁘고 벅찬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께 전하니 시어머니는 전혀 제 며느리를 생각하거나 위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저 아직 시집이나 장가가지 않은 자녀들을 돌보는 새 엄마의 역할을 대충 맞추기 위해 반응했을 뿐이었죠. 그래서 결혼을 허락하고 조급하게 서두르라고 하신 게 조금 이해가 안 되었어요. 우리 딸아이가 태어나면서 아버지의 떠남에 대한 상처를 극복하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 하나 다. 하지만 너희밖에 없구나. 태미는 성인이니까 몰라도 우리 태석이는 이태진이 꼭 좀 부탁한다. 이 불성은 늙은이들의 마지막 소원이야. 어직께서 나와 남편에게 남긴 유언이 자꾸만 가슴속에서 얘기해. 저도 남동생이 있었기에 몰래 대화할 수는 없었으나 정말 머리가 커질 시기에 남자아이들 다루기 어렵다는 걸 느꼈어요. 집이 생겨서 고집을 부리며 어려운 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요구하고 걸핏하면 반항하는 어린 모습을 보이는 거야.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이후에는 그러면서 더욱 강하게 부각되고 있었죠. 제 숙명동생 두 쌍둥이는 시어머니가 바람을 타고 떠난 이후로 점차 삐뚤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가출하고 나서 아버지가 마저 자기들 곁을 떠나 버렸으니 사춘기 소년들의 마음이 얼마나 유동할지 좋았을 것입니다. 이해야겠다 싶었네요. 남편과 상위에서 살던 작은 집을 정리하고 시부모님이 모두 단하신 시 택으로 들어가 살았습니다. 시누이는 기숙사가 있는 공장이 나뉘게 시작되었기 때문에 가끔 한 번씩 집으로 왔었고 집에는 저희 부부와 딸아 2명 그리고 쌍둥이들과 만주로 지냈어요. 저는 어릴 때 남동생을 키워봐서 알거든요. 우리 딸아이가 유블랙 등급은 아니라 원래 어린아이들은 자주 떼쓰고 이유 없이 잘 우는 건 흔한 일이에요. 그런데 쌍둥이들은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너무 싫어했습니다. 쟤는 애가 왜 자꾸 물어요 집에 있을지? 매번 시끄럽다 죽어버리겠어요 구 맞아요.
우리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다 제 탓이에요. 제가 시끄럽게 우는 게 멋대로 돌아다니니까 경계 쓴 분들이 그렇게 공부 못해서 그런 거라고 해요. 우리 딸 치마를 걷으면서도 매번 잔소리하는 게 아니고 한술 더 먹여버릴 때도 쌍둥이 드린 적이 있죠. 정말 이제 힘든데요. 줄 때 사간사간 성격을 안 다듬습니다. 어렵겠죠. 고등학교 때 한 번씩 쓴 못 거치는 바람에 학교 가서 선생님 배워야 했어요. 그리고 둘이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때 일이었는데 한 살 먹은 대학생 형이 오토바이를 빌려서 타고 놀고 다가 이를 지고 말았어요. 동생인 태지가 물었으며 형인 태석이가 뒤에 타고 있었는데요. 경찰이 말하기를 이 대에 헬멧을 쓰지 않은 채 상태가 였다고 하더군요. 오토바이로 길을 가는 도중에 할머니를 치고 말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나는 도로나 구조물에 들이박았고 그로 인해 튕겨나가는 것으로 할머니를 치게 된 경위였죠. 불행 중 다행으로 사망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할머니는 크게 다치셨으며 개선 연세가 있으셨던 만큼 써요. 그 엄청난 일에도 불구하고 쌍둥이들은 반성하는 대신 오히려 적반하장이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그렇게 느린 것이 문제였다고 해요. 다른 젊은 사람들이었다면 이미 오토바이가 그쪽으로 향할 때 피하였을 것입니다. 아, 아직도 그런 상황이구나. 진짜 어려운 일이 있었던 것 같아. 그 사건 때문에 정말 큰 어려움을 겪었겠군요. 물론 여쭤봐야 했습니다. 제 형편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심정이 좋다고 해서 부족한 돈 문제 때문에 이야기하자고 해서 바쁘다는 이유로 할 수 없다고 했더니 얼마 후 여행 광고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때 또 한 번 상처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아, 이럴 때 의지를 가져야 하는구나. 어떻게든 되든 쌍둥이 자식들을 안고 가야 하는 상황이었겠군요. 눈물을 삼키며 수능을 봤던 기억이 있어요. 생전소년 앉을 계단의 남편이 그 시기에 많이 속상해 보였던 것 같아요. 술을 마시고 와서 자기 동생들을 돌보았어요. 그 사고로 얼마나 큰 돈이 들었는지 없는 줄 알았는데 말이죠. 그렇다 다음 날 아침 법상에서 쌍둥이들이 제들여라고 출퇴버리더군요. 짜증나네. 그 할망구가 죽었으면 치료비 아무래도 됐을 텐데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난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말해줬어요. 둘 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100번 양보해서 생각은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런데 그걸 입 밖으로 꺼내는 건 다른 거야 알겠니? 절대 그렇게선 안 될 거야. 제가 이런 걸 가르쳐줘야 했어요. 아무도 안 알려줘서 이런 일이 생긴 걸까봐 싶었죠. 제 남동생이 천상전화 유아독존으로 키워져서 얘 성격 버린 것처럼요. 늦둥이 쌍둥이들인 우리는 렌트를 통해 어린 시절에는 누구도 우리 교육에 관심을 보이지 않거나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발전해왔습니다. 어린이를 키우듯 수익을 추구하는 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둘 다 대학에 진학하기로 했습니다. 형태석은 평범한 4년제 대학에 입학했고 동생 태진이는 성적이 좋지 않아 재수생이 되었습니다. 재수를 시작하자마자 그만두라는 조언을 듣기도 했지만 저는 그를 선택하여 외면했습니다. 그로부터 재수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지만 그 비용이 수백만 원이 드는 것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즐거움을 위해 그 정도 투자를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민에 빠진 나에게 득달 같이 고민했어도 되는데 그럴래서 그 재수를 시켜주기로 했어요. 남편이 대학까지 보내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 줄 확인했고 저도 조금씩 돈을 벌어내지만 결국 주된 돈 버는 일은 남편이 했기 때문에 제가 그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재수하는 동안 퇴진이라는 큰 소리를 친 기간 내내 그런 일에 두자고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놀랍게도 그 작은 기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성적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왜 재수를 했나 싶었지만 어쨌든 동생이라도 퇴진까지 대학을 보냈어요. 대학 가서도 쌍둥이 둘 다 성적이 꽝이라며 화가 났습니다. 저는 그것에 간섭할 생각은 없었는데 왜 너의 학자가 마약이 되어 충격을 받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제 생각으로는 남편과 함께 찜탕을 했고 아래로부터 3명의 아이들이 흥분한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 후에 저는 평생 처음으로 남편과 둘이 여행을 떠났을 때였습니다.
주말을 이용해서 제주로 들어가서 우리 딸은 신우이가 같이 있어줄 것으로 약속했어요. 신우이는 제주공항에서 립스틱 1개를 사달라고 부탁했어요. 화산 색상이면 된다고 했어요. 언니가 직원에게 추천받은 좋은 제품을 사다 주세요. 그 시간을 기억해둠으로써 돌아가는 길에 공항에서 그 말대로 처리했어요. 직원으로부터 가장 무난하고 인기 있는 제품을 받았죠. 있다는 색상으로 추천받아 구매했습니다. 집에 왔더니 완전히 난장판이었어요. 개판이고 5분 전에 먹고 설거지 한 번도 안 해놓은 홍조까지 정말 가관이더군요. 아, 언니. 립스틱 말고도 다른 화장품 한두 가지는 같이 사오셔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센스가 없어 주도 업무 없소. 기껏 사온 립스틱 선물은 감사 인자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실리가 돈을 잘 걸지 못한다고 하지만 그들도 엄연히 직장인이었는데 자기 쌍둥이 동생들한테 용돈 한 번 주는 모습을 꼭 받았어요. 저희 제주도로 첫 여행 가는 동안에도 돈을 1푼도 쓴 적이 없었고요. 오히려 저희가 우리 딸이랑 재미있게 시간 보내려고 집에 많은 것을 산 후에 그랬어요. 순이가 좋아하는 과일도 즐거운 체원이 왔구나요. 안 그래도 요즘 심란한 것이 많아서 이민을 죽겠는데 왜 이런 부분에서까지 저를 서운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신우이가 그렇게 나오니 정말 모니터에 막혀서 쉬는 통도명스럽게 립스틱만 챙겨서 우리한테 인사도 제대로 안 남기고 짐을 챙겨서 나가버렸습니다. 남편이 존재를 한숨을 푹 내쉬면서 제게 미안하다고 대신 사과했고 우리 딸이 어렸을 때부터 유독 인형어를 좋아했어요. 인형어, 인형의 집 같은 것들을 많이 사줬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딸이 숨을 거의 끌어올려 하려는 표정인 것 같아요. 이해한즉슨 신오이가 딸의 인형을 둘이 가져간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방이 패션 영어를 달고 다니면서 말이에요. 너는 인형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양보하는 게 좋을 거야. 알았지? 내 딸이 싫다고 하더라도 그냥 가져가면 안 돼. 나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신에게 연락했어. 인형들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청했더니 신은 조금만 어떠니 이렇게 말했어. 아, 그 사람이야. 이미 가방에 고리로 달려있는 구멍을 다 떨어뜨려 버렸어. 구멍이 나서 어차피 다시 갖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어머니의 소유인 물건들인데 왜 내 맘대로 가져가서 구멍까지 내놓았냐고 따져봤더니 화가 나서 말했더니 언니의 말이 얼마나 안 되고 왜 나한테 소리까지 지르는 거야? 누이가 씩씩하게 행동하면서 저도 점차 분노의 말을 쏟아냈고 많이 화를 냈던 사건이 거의 처음일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왜 제 인생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친정에 계신 아버지께서 다리를 다쳐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데 도움을 요청하셨어요. 듣자마자 머리가 아팠던데 한편으로는 친정이 제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부모님과 동생들까지 다 제가 결혼하고 시댁 식구들과 살면서 점점 가난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께서는 항상 어려운 상황을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남동생에게 열심히 투자하셨고 돈을 아끼지 않으셨지만 그것이 값어치로 돌아오지 못했어요. 남동생은 취업 시 어려움을 겪은 후 중소기업 영업사원으로 간신히 일을 시작했는데 돈을 잘못 받아 능력이 부족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던 중 이상한 여자에게 속아 돈도 2번 날려버렸고요. 부모님께서는 남동생의 모든 돈을 털어 부으셨다가 더 이상은 나눠줄 수 없어서 독자적으로 일을 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작년 4월부터는 꾸준히 벌금이 있었지만 쌓이지 않았어요. 제 친가족은 다른데 남편은 자신의 친가족권에 맞춰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지한 대화가 필요할 때 남편은 그저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그러나 오로지 남편의 탓만 못하겠다고 생각되어 저도 미련을 둔 팅이로 제 가족을 위해 예의를 지키며 사랑과 지난 일들을 곱씹었기에 남편이 개인적으로 한 번도 잘못한 적 없다는 사실. 오로지 가족들과 재치 있는 문제들에 속상할 뿐이었죠. 정말 눈물 머금은 세월이 지나갈 때 동생들을 돌보았어요. 이는 웬만한 희생정신이 아닌 사이 여자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기에 정말 고맙다 말해보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쌍둥이들은 형태석이가 먼저 추억을 곱씹었고 동생 태진은 아직 취업 준비 중이었던 때였습니다. 완전 독립할 계획이기 때문에 집을 구하는 것은 자기들이 해야 했다고 말했어요.
어느 날 나에게 그러한 요구를 하오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각자가 월세 방을 구해 달라고 했는데 자기들끼리 뭘 해야 하는지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전셋집을 좋은 것을 구해 달라고 했어요. 큰 평수로 해서 들여가기에 적당한 집을 찾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말했어요. 전셋집을 구할 수 있게 둘이서 대출 상품을 알아보라고 하네요. 그러자 그 이후로 난리가 났고 만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재상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아, 그거라면 이미 다 쓴 일이야. 그걸 이제 와서 물어보는 거야? 진짜서 너무 신으셨구나. 우리는 아버지가 남긴 것과 같은 유산에 대해 결혼할 때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고 있어요. 순간이 오면 돈이 다 받을 줄로만 알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돈이 없다고요? 다 썼다고요. 벌써 큰 얼마 전에 그 동네를 한 것 자체가 너무 당황스러워요. 실망이에요. 우리한테는 마치 4층 건물을 건설한 것과 같은데 우리한테 안 온 돈을 마음대로 쓰신 거지. 이게 범죄 아니겠어요? 뭐라고요? 너희 둘 다 너무 말심해.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면 어떡해? 아까부터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고 있어요. 정말 황당해서 화가 나지만 더한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쌍주들이 경찰서에 가서 집안의 경제를 내었어요. 범인이라면 사찰 신고했습니다. 첫째로 어이없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전부 다 붓을 없구나 하는 생각으로 현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지난 3월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고 미련했을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순간이었죠. 정신 나간 것들 가만두겠어. 이제는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남편이 불길어 오르는 분노를 주지 못하게 했던데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그 마음에 변치 않아 달라고 하니까 당신 장점이 뭔지 알아? 내 말 잘 듣는 거야? 난 그래도 당신 묵묵한 성격인 것, 그걸 알아보고 지금까지 왔어.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 말만 듣고 따라와. 너무 화가 나서 되려 처분해준 잼. 표정과 말투 앞에서 남편은 당황한 채 그저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저는 즉시 우리 집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적정한 금액에 빠르게 매매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쌍둥이들을 집 밖으로 보내고 나왔어요. 서로 얼굴을 보기 껄끄러운 상황이었으니 잠깐 밖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전세 등으로 모든 부동산을 찾아보겠다고 하니까 단기적으로 지내야 했어요. 그렇게 말했던 두 사람은 9분 만에 짐을 싸서 나갔어요. 제가 굴복했다고 생각한 건지 신이 난 게 많이 아파요. 두 사람은 보증금 300만 원을 주고 월세 40만 원짜리 원룸에 들어갔어요. 그 집 임대 계약은 현인 태석 2명을 거쳐야 했는데 보증금 300만 원을 주었더니 그 돈은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될 거다면서 깨끗하게 거리고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착각 속에서 맹세하고 있을 때 우리 집이 팔렸어요. 그때 말고 나우리는 이미 이사를 끝냈습니다. 상종이 뒤엉킨 채 차단했고 고민 끝에 난 너도 함께 차단했어요. 연락이 두절된 채로 집은 사라졌고 우리 부부와 달세 식구는 살려내려고 했죠. 비바람을 피해 집으로 돌아간 쌍둥이들은 상상할 수 없는 사실을 직면하며 큰 충격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남편은 회사 앞으로 상품들을 찾아왔어요. 그런 일이 생기면 저한테 지체 없이 바로 연락하라고 남편에게 간곡히 부탁했거든요. 남편은 착실하게 연락을 해주었습니다. 해왔습니다. 입구에 쌍둥이들이 대기하고 있는 걸 발견하였다면서요. 저는 그 길로 특수 타고 남편 회사로 뛰어가는데 같아요. 저를 보고서는 성동인들이 눈을 보라고 했어요. 남편 퇴근하고 나서 근처에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리에 있습니다. 제가 본론부터 꺼내들었는데 이제 끝난 인연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쌍둥이들이 눈을 똑바로 뜨고 저한테 잘 드는데 전 희한하게 아무런 감정도 안 느꼈어요. 모든 기대가 날아가 버린 후에 그랬나 봐요. 실망과 허탈감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과거에는 있었죠. 돈이 부족해서 산을 팔아야 할 것 같았고 두 사람의 관골이 안 맞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라시부터 훈련을 받아 삶을 이어왔어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 둘만큼 할 일이 남아있으며 두 사람은 어린이도 아닐 것입니다.
조금씩 더 적게 먹어야지. 저도 그렇게 말을 했던 쌍둥이들이 역시나 어젯밤에 가시를 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제 머리에 넣어주겠죠. 그것을 드러낼 때까지요. 그리고 그게 서로 알고 있을 것을 기다리며 대규모 지출 내역을 준비해왔습니다. 그것은 이미 테이블 위에 있었죠. 아버지는 산을 세척해 약 30백만 원 정도를 남겼고 우리 부부가 두 사람에게 낸 돈은 단순한 계산으로 이어졌어요. 아버지는 자산을 존중하는 법을 알지? 이제 계산이 끝났어. 쌍둥이들은 진실을 마주한 앞에서 열심히 노력했어. 그래서 3천만 원이 유산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옛날 순이 주장한 대로 스택의 집이 넓다는 걸 알려주는 게 쌍둥이들은 몰랐어요. 또한 내역에는 자잘한 생활비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 사람에게 지출된 금액은 1억을 훌쩍 넘어서도 남았습니다. 여보, 차이가 먼저 있어요. 제가 조용히 말하자마자 남편이 일어나서 자리를 떠났어요. 그러자 쌍둥이들은 붕괴했어. 아버지, 지금 여기서 우리 나주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내 형이 아니라 내 남편이에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순간 조는 사나운 빛으로 빛났어요. 맞은편에 앉은 두 사람이 동시에 움직인다더라고요. 검은 머리 짐승은 그렇게 거두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는다. 네, 형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제를 넘었어요. 상은 몸엔 하는 것을 머리로 생각하면서 하지 마세요. 난 윤너희를 옛날부터 바른 사람이라고 잊었나 보니 너희 본성을 누구보다 잘 알아. 지금까지 눈 가리고 살았을 뿐이지. 지금 월세와 구급월세 보증금에서 월세를 까먹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돈 없다고 하죠? 그래, 그걸 더 까먹기 전에 돈을 열심히 벌면 되겠네. 상지 멀쩡한 두 사람이서 그걸 함께 하면 되겠어요. 왜 그럴까요? 형수님은 저희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으실 것 같아요. 엄마가 바람을 피우셔서 집을 나가고 연락을 3번이나 해주셨어요. 아빠는 일찍 가셔서 우리와 함께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쌍둥이들은 서로를 돕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저는 좀 멍청해서 잘 못 따라가고 있어요. 한참 헤매고 있는데 어디서부터 잡아야 할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던 중 어느 쌍둥이가 다른 언니가 불쌍하게 행동한다는 이야기를 내 앞에서 했어요. 시아버지가 아파하실 때는 나는 전혀 몰랐다고 속이고 있었는데 쌍둥이들은 다 알고 계셨나 봐요. 제가 그 모습을 목격하고서야 동생들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채로 막 아픔을 견디고 있어서 정말 불쌍하게 느껴졌어요. 근데 그러던 중 제가 화병에 걸려서 인해 치료가 필요하다는 단서가 나타나면서 제가 제 동년배들보다 3번 일찍 나왔어요. 우리 집이 왜 이제까지 가난하게 살아왔을까요? 얼마나 그 답의 일부가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을까요? 쌍둥이들이 마침내 입을 다물었어요. 늘 희생에 익숙해지고 관심과 사랑을 바쳐 살아온 제가 있었는데 감정을 모두 버렸을 때야 최종적으로 해결될 수 있었어요. 생각보다 깊숙이 숨겨져 있던 제안이 쏟아져 나왔죠. 만약 인간으로서 양심이 하나라도 있다면 앞으로 저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나타나지 마세요. 저희는 오늘까지만 형수였습니다. 도련님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모든 것을 다 해내고 살아왔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인연을 마무리하는데 한 점도 부끄럼 없이 당당했어요. 예전에 처음 만난 때를 제외하고는 도련님으로 칭하고 존댓말을 써본 적이 없는데 마지막으로 인사를 건네며 그렇게 대접해 주었습니다. 완벽하게 결말을 내리기 위해서였죠. 쌍둥이들이 멍하니 앉아 있는 것을 보며 먼저 일어나서 두 사람을 향해 경례를 함께 남겼습니다. 건물 주차장으로 갔을 때 남편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서로를 안아 주었습니다. 그 순간이 그랬어요. 아, 정말 너무 오랜 세월을 돌아온 느낌이네요. 남편은 회사 건물 관리 책임자라 쌍둥이들이 찾아오면 안으로 들여보내곤 합니다. 저희는 말로 남편에게 쌍둥이를 다시 회사에서 보지 않도록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남편은 쌍둥이를 다시 회사에서 만나는 일은 없었어요. 홀에 담긴 사연이 있는데 시 노인은 성급하게 결혼하고 이혼했으며 이어서 쌍둥이 중 형인 태석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았지만 9년을 받았고
그 후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살아서 결국 감옥에 갇혔습니다. 지금은 출소를 했어요. 동생인 태진은 나이가 많은 여자와 결혼해서 살림을 꾸렸다가 헤어지고 다른 여자와 결혼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나이 많은 여자와 사귀면서 바람을 피우다가 패망을 맛보고 등 도깨비를 당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평온하게 지내고 계시는데 남동생은 지금까지도 제대로 자립하지 못했네요. 인생이란 정말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